지난주 금요일 1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의 뒤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워시를 정석적인 인물이라 칭하며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역대 최고 연준 의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명 소식 직후 시장은 즉각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은 1.5%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장기 금리는 오르고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12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대비 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점과 맞물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예상을 웃돈 인플레이션 지표는 지난주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며 시장이 기대하는 조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지난주 시황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은 가격이 장중 한때 36%까지 폭락했고 금 가격 또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는 워시의 지명으로 시장 내 존재하던 연준 독립성 완전 상실과 그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 공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시장은 워시가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화폐 가치 보존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지킬 것이라 판단했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으로서 귀금속의 프리미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케빈 워시의 과거 행적과 경제 철학을 분석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정책적 시너지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연준 의장의 교체는 미국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경제 이벤트입니다. 이는 우리의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강력한 변곡점이 될 이벤트인 만큼 투자자로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각도로 주요 포인트를 점검했으니 큰 틀에서 미국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투자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케빈 워시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모건 스탠리에서 고속 승진하여 부사장직까지 오른 케빈 워시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입니다. 2002년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책 경험을 쌓았고, 이후 2006년에는 불과 35세라는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연준 이사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버냉키 의장의 핵심 측근이자 오른팔로 활약하며 월스트리트와 투자은행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시장에 두터운 신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임기를 무려 7년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연준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를 통해 케빈 워시는 자신의 정책적 소신을 위해 권력을 내려놓는 원칙주의적 매파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결정의 배경에는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이자 금수저 출신이라는 가정 환경이 일정 부분 심리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였으면 한번 져주고 계속했을 텐데 말이죠. 그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도 사적 친분을 유지할 정도로 워싱턴과 뉴욕 핵심 이너서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그를 지명할 당시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라고 지칭한 것도 이러한 유대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연준을 떠난 이후에는 학계와 투자업계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특히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등장한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오피스 파트너로 활동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케빈 워시와 드러켄밀러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통화하며 시장 상황을 논의할 만큼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드러켄밀러는 워시를 지구상에서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기에 가장 준비된 인물이라고 극찬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놀랍게도 2019년부터는 쿠팡의 사회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실무경제와 투자 현장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고 매주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정을 가지고 모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제가 매주 영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케빈 워시의 배경에 대해서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그의 정치적 성향과 핵심 철학을 분석하면 향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그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예측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적 성향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워시의 정치적인 뿌리는 매우 전형적인 공화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시는 정통 공화당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공화당원입니다. 단순히 당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경제정책 특별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실무의 핵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가 단순한 공화당 관료 출신을 넘어 정치적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 가문과의 사적인 밀착 관계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워시는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입니다. 에스티로더 가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공화당의 거물급 후원자 그룹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사적 네트워크 깊숙이 진입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워시를 전형적인 인물이라 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는 그가 외적으로 스마트하고 유능해 보이는 엘리트의 이미지를 갖췄다는 뜻인 동시에 자신의 경제적 야망을 현실화해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1년 연준 이사 재임 당시 케빈 워시의 경제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명제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은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내린 정책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고 매파 의장이 당선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러한 단순한 해석은 연준 의장으로서 케빈 워시의 경제 철학에 대해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워시는 밀턴 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통화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 중앙은행의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는 아주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케빈 워시의 경제 철학은 조금 더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과거의 워시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말자고 외치는 통화주의자였다면 지금의 워시는 공급 중시형 실용주의자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수요와 공급 곡선을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 워시가 강조했던 통화주의적 관점은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워시가 주장하는 공급 중시형 실용주의는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이론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내려갔을 때와 동일하게 가격은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워시의 접근 방식은 물가가 오를 때 무조건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금리를 유지하며 기업이 물건과 서비스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어찌 보면 이번 케빈 워시의 지명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시가 공급 중시를 선회했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고려 안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워시는 여전히 건전한 화폐가 실물 경제의 기초라고 믿는 확고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는 물가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가 추구하는 생산성 혁명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더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수단일 뿐 물가라는 목표 자체를 포기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측근인 그가 연준 의장이 되면 중앙은행이 행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까 우려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워시는 정치적 압박에 빌려 무작정 돈을 푸는 예스맨이 될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터뷰와 발표를 보면 그는 기업 환경을 개선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해법을 통해 연준 고유의 권한과 독립성을 지켜낼 것처럼 보입니다. 즉, 연준이 가진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성장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생산성 혁명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언제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전략적 관점이 일치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논리의 맥락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최근 후보연구소 인터뷰를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의 경제적 철학이 왜 변했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케빈 워시는 2011년 연준 이사직을 내려놓고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와 긴밀하게 교류하며 그의 투자를 돕고 거시경제에 대한 토론을 나눴던 사이입니다. 드러켄밀러는 교과서적인 모델을 믿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을 봐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특히 드러켄밀러는 최근 수년간 AI 기술 혁신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이 결국은 거대한 물가 하락 압력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워시는 이 드러켄밀러의 통찰을 자신의 경제 철학으로 흡수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우리가 보는 케빈 워시의 공급주의 정책은 드러켄밀러가 바라보는 AI 기술이 주도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국가 경제 정책으로 변형해 놓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을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입니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역시 스탠리 드러켄밀러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학계 출신이 아닌 시장에서 투자로 경제를 배운 시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실용주의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베센트는 조지 소로스와 드러켄밀러가 이끌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출신으로 드러켄밀러의 투자 철학을 공유하는 직계 라인입니다. 이들이 공유하는 드러켄밀러의 철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정부 주도의 재정 부양과 중앙은행의 돈 풀기는 결국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며 진정한 성장은 민간의 자본 배분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서 온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베센트와 워시 조합은 단순한 인물 배치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지속된 케인즈주의적 부양책을 폐기하고 공급 중시 경제학으로 회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러한 베센트와 워시 조합이 시장에 투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경제는 연준이 국채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정부의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금융억압 정책에 의존해 왔습니다. 워시는 과거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자본 배분을 왜곡한다고 강력히 비판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워시는 현재 바젤3와 같은 과도한 자본 확충 규제가 은행의 손발을 묶어 실물 경제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차단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 규제 감독 기능을 전면 재정비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거시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국채를 찍어 억지로 경기를 부양했다면 이제는 규제가 풀린 은행들이 민간 기업의 대출을 늘려 투자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성장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베센트 재무장관의 핵심 과제는 333 정책으로 대표되는 GDP 3% 성장, 재정적자 3% 축소, 원유 300만 배럴 증산의 동시 달성입니다. 하지만 베센트의 핵심 딜레마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3%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정부가 돈을 풀어 성장을 떠받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베센트는 정부 지출이 빠진 자리를 메워줄 민간 자본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베센트와 워시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교차합니다. 즉 베센트는 돈을 쓰지 않고도 성장을 만들 유동성이 필요하고 워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늘리지 않고도 유동성을 공급할 명분이 필요하므로 결국 금융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규제가 풀려 수혜를 입게 될 금융주식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너지가 발휘될 분야는 에너지와 금리의 연결고리입니다. 베센트의 규제 완화로 화석연료 생산을 늘려 유가와 에너지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다면 케빈 워시가 금리 정책을 펼 구조적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스프레드,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열심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워시는 인위적 유동성 공급을 싫어하지만 베센트의 정책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면 주저없이 금리를 내려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명목금리를 낮추더라도 실질금리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 즉 그가 생각하는 방만하지 않은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금리로 경기를 억지로 짓누르지 않아도 에너지 가격 하락과 공급이 물가를 잡아주는 성장 친화적 금리 정상화가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금리와 달러 관점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정책에 관해서 워시는 연준의 시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금융 억압에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워시는 AI를 통한 생산성 증가분이나 에너지 공급 개혁 성과를 확인하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나 원유 증산 효과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성급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유가 하락과 생산자 물가 둔화가 확인되는 순간 경기 부양이 아닌 공급을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낮출 것입니다. 둘째, 달러는 약달러를 벗어나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옐런 재무부 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 시기에는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해 돈을 풀고 연준은 금리를 올려 돈을 죄어 환율 변동성이 컸습니다. 현재 베센트와 워시의 목표가 각각 재정적자 축소, 통화 건정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달러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치합니다.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상에는 달러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달러 신뢰도도 어느 정도 회복되며 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베센트는 수출을 위해 적당한 달러를 원하고 워시는 화폐 가치 보존을 위해 강한 달러를 원합니다. 이 둘의 교집합은 변동성이 축소된 강달러입니다. 지금까지 긴 호흡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과 그가 스콧 베센트와 함께 만들어갈 미국의 새로운 경제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견인의 시대에서 공급 주도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 초입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저금리와 돈풀기로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린 금융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케빈 워시의 시대는
규제 철폐와 생산성 혁신으로 성장의 질을 바꾸는 실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 위에서 우리는 고금리의 공포의 해소와 기업 이익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규제 완화와 에너지 비용 하락을 동반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고 금리 경로가 비교적 예측 가능해지므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제조업,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 섹터에는 큰 호재입니다. 또한 은행 관련 규제 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주목해서 확인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고 했던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투자의 성패는 언제나 변화하는 돈의 흐름을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새로운 연준 의장이 만들어낼 통화 정책이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강력하게 밀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기업들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언제일지 면밀히 지켜보며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영상을 통해 제 생각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주식토치의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논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토치였습니다.